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9.7 부동산 대책, 특히 수도권일 305만 호 공급 계획과 또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가 지금 상장이 뜨거운 감자인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좀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거죠. 과연 정부의 이런 정책 조합, 그러니까 공급 확대랑 수요 억제라는 이 두 가지 파드가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목표를 정말 달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당장의 효과에 그치거나 오히려 공급 부족 심리만 더 자극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오늘 저희 논의는요, 제공된 자료에 담긴 여러 전문가들의 진단과 시장 데이터, 그리고 발표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근거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강력한 공급 의지, 특히 공공이 주도하는 택지 개발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결국 시장 안정의 그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현재 발표된 정책들의 그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라던가 또 각종 규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시장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 네, 이쪽으로 의견을 좀 개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 이 숫자는 단순히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게 장기간 지속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이고요. 또 시장 참여자들에게 앞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실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직접 택지를 찾고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민간 건설사들은 시장 상황이나 수익성에 따라서 공급 속도를 조절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좀 있는데 공공이 직접 나서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보다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공급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인 대출 규제. 예를 들어 LTV, 아시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낮추고 6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좀 까다롭게 하거나 심지어 전세대출까지 조이려는 이런 움직임들은 현재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수요자들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거시경제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 효과라는 게 원래 좀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당장의 시장 반응, 예를 들어 가격이 계속 오른다거나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만 보고 정책이 실패했다고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믿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관점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35만 호란 숫자가 주는 임팩트는 분명 있지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거 착공,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는 물량 기준이지 않습니까? 실제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 수 있게 되기까지는 빨라야 4, 5년?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은 5년 뒤, 10년 뒤의 공급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 집이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공포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나 무주택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도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은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이 135만 호 계획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도심 공급의 핵심은 결국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 재건축인데 아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 즉 정부가 새 아파트 분양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제도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이런 제도 같은 규제들이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이주비 대출, 그러니까 재건축 때문에 잠시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들이 받는 대출까지 막히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가 들어설 길을 정부 스스로가 막고 있는 형국이죠. LH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는 방식도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좀 따져봐야 합니다.
서울 안에 LH가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만한 빈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부족합니다. 또 LH가 과연 수십만 호에 달하는 주택 건설 사업을 직접 수행할 만한 충분한 전문 인력과 경험, 조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LH 관련 여러 이슈들을 보면 더욱 그렇죠. 공사비 급등 문제나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산재 리스크 같은 문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착공한다고 발표했지만 중간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엎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대출 규제 문제도 심각합니다. LTV 강화 같은 조치들이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 특히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나 이미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만 집을 더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산 격차만 더 벌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면 결국 전세 수요가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만 폭등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또다시 매매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과거 금융위기 이후 정부들이 재정 부담이나 여론 때문에 좀 소극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다뤄온 경향이 있는데, 이번 정책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단기적인 효과나 보여주기식 제스처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렵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지적이시다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대책의 실효성, 특히 착공과 입주 사이의 시차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물론 당장 입주할 수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래의 주택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착공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씨를 뿌려야 나중에 수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부가 공공택지 외에도 대학에 안 쓰는 땅이나 철도 부지, 이전하는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서울 도심 내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만이 서울 도심 공급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규제를 풀면 당장은 공급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 수요가 몰리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오히려 공공주도의 개발은 속도는 좀 더딜지 몰라도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계획적으로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논리는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착공 숫자가 실제 사람들이 체감하는 입주 물량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말장난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년, 5년 뒤에 집이 많이 생길 거라는 약속이 지금 당장 전셋집 구하기도 어렵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 현실 앞에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과연 위안이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서울 핵심 지역에 정말 공급 쇼크라고 할 만한 수준의 물량이 쏟아지지 않는 이상 현재의 공급 부족 심리를 꺾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려면 결국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홍콩의 구룡성체처럼 아주 고밀도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 정도는 나와의 시장의 기대 심리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대학 유휴부지나 공공청사 부지 같은 그런 자투리 땅 활용 방안은 그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도심 내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빼고는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출 규제 문제로 넘어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가계부채 급증 문제는 정말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출의 문턱을 높여서라도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막는 것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차원을 넘어 금융 시스템 안정과 거시경제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여러 채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과도한 빚을 내서 갭 투자를 하는 등의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불편해도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면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자산가나 다주택자들의 추가적인 주택 구매를 막는 데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들은 대출 없이도 집을 살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규제는 당장 자금 동원이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들, 특히 신혼부부나 젊은 층의 주택시장 진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소위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를 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셈이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이주비 대출 제한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막아서 결과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더 위축시키는 그야말로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이 나올 수 있는 핵심 통로 중 하나를 막아버리는 것은 정책의 모순 아닙니까? 가계부채 관리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실수요자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장기적인 공급 기반마저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식의 규제는 전세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월세 가격만 폭등시켜서 서민들의 주거 고통만 가중시킬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나 정책에 대한 불신 문제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쉽게 안정되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라는 것이 약처럼 즉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규모가 크고 다양한 변수가 얽힌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목표로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신뢰를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이나 일부 전문가의 비관적인 전망에 너무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 시각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 불신 문제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수십 번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고 심지어 대표적인 부동산 하락론자로 분류되던 전문가들마저 최근에는 상승을 점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얼마나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정부 고위 관료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나 과거 정부들이 발표했던 공급 목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들도 이런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정책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좋은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장의 불안감은 단순히 유동성이 많거나 공급이 부족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뿌리 깊은 정책 불신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봐야 합니다. 착공 숫자만 앞세우고 실제 입주는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규제 때문에 오히려 공급의 길이 막히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역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과도한 투자나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고 모든 국민이 불안감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특히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금융지원 강화 같은 그런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을 좀 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계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중요한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부동산이 월급만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자산 격차를 줄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다리로 여겨지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무조건 투기적 수요로만 치부하고 대출을 막고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억누르기만 하면 젊은 세대의 좌절감만 키우고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주거 안정이라는 틀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산 형성과 계층 이동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형성하며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저는 현 정부의 공급 확대 로드맵과 지속적인 대출 규제 강화는 당면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나 시장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꾸준한 공급 시그널과 가계부처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긴 호흡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면 저는 현재 정책들이 발표된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구체성이 떨어지며 각종 규제들이 오히려 서울 도심의 핵심 공급원인 재개발 재건축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대출 규제 역시 효과적인 투기 수요 차단보다는 실수요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시장의 깊은 정책 불신과 단기적인 불안 심리를 고려할 때 보다 현실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공급의 숨통을 트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양측 모두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식, 속도, 그리고 각종 규제의 실효성과 적절성, 또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여러 각도에서 정책의 의도와 실제 효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까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공된 자료들 안에도 저희가 다루지 못한 더 깊이 파고들 만한 지점들이 분명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가 청취자 여러께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자신만의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디베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